예, 시청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설날 아침에 조경태 사선 의원님 그리고 최고위원 지금 출마를 선언한 분이 어제 이어 또 오늘 출연하셨습니다. 자, 2부에서는 주로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겠는데요. 지금 뭐 늦어도 한 3월 말 24일쯤 전에 미북 2차 정상회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미국이 사실상 비핵화를 미래 과제로 놨다. 이 말은 뭐 제가 볼 때 비핵화를 포기했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우회적 제재 완화, 즉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그리고 철도 연결 같은 한국의 대북 지원은 허용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미북 뭐 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이제 종전선언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이제 보따리를 올려놓고 막판 이제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이면서 작년에 1월 달에 이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던 그때 미국은 포괄적 비핵화, 김정은이는 단계적 비핵화인데 미국이 이제 단계적 비핵화 입구도 들어가기 전에 수행해 주는 것 같아요. 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작년에도 이 김정은이의 또는 이 정권의 이 비핵화 노름에 대해서 저는 김정은이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은 저는 이 어원지까지도 내놓을 자신이 있다 할 정도로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의원님 신중한데 언제까지 내놓는다면 그건 뭐 아주 자신을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제가 자신이 희생하면 그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만큼 북한은 핵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북한은 그동안 수많은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에 이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바보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그 거짓말에 당하는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 동결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 동결로 가게 되고 ICBM 가게 되면 트럼프는 가면 어떤 이익을 취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륙간 미사일 즉 ICBM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포기를 할 거예요. 북한이 이제 포기한다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자국민들을 지키기 때문에 보호하기 때문에 임무가 완수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나머지 북한이 핵을 갖고 한국이나 일본을 위협하는 거는 우리는 뭐 알 바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최소한의 한국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이제 알 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북한으로서는 그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북한이 어쨌든 그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 또는 그 국제사회의 지위적 이득을 보게 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민들의 그 안보 부분을 이제 불안을 갖다가 해소시켜 주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큰 선물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우리는 돈만 들어가면서 핵을 갖다 머리에 이고 이제 북한의 협박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미북 회담이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핵 동결로 가고 북한의 어떤 그 핵 보유국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협상을 무효화해야 되고요.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를 통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하고 우리가 미국하고의 그 핵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이 북한 편에 서서 거의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실제로 실질적인 비핵화는 포기한 양상으로 보이면서 이제 미국만 이렇게
이 ICBM만 북한이 없애면 만족하라고 그걸 오히려 안을 내서 중재를 지금 적극적으로 북한 편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본은 비핵화를 사실상 지금 포기를 인정하고 미국을 보고 신형 미사일 방어를 살 거니까 다 배치를 해달라. 그 다음에 지금은 지상 기반, 지금까지는 이 이지스 하면서 바다에서 SM-3를 쏘았는데 이제는 이지스 어쇼어라고 육지에서 최신 레이더로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쏘더라도 일본은 북한 핵이 도착하기 전에 격추시키겠다. 이걸 미국이 보장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F-22, F-35를 합친 새로운 이 전투기를 미국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꼼짝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행기에서 직접 요격 레이저를 쏠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나토식으로 일본에 전술핵을 갖다 놓고 우리도 도장을 갖고 너것도 도장을 갖서 둘 다 도장을 찍으면 쏘자. 그걸 갖다 일본은 이제 한다는 건 뭔가 하면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할 리가 없고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일본은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만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핵 우산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전략 자산들을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잠수함, 핵 잠수함 오지 마라. 그 다음에 핵 폭격기 오지 마라. 그러면 한국은 지금 미국의 핵 우산에서 오히려 무장 해제가 되는 우산이 구멍이 다 뚫려버리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원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그 노태우 정권 때 1992년도입니까? 예.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그 수백 기의 전술핵, 예. 미군이 보유했던 전술핵을 미국 본토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남북한에 그때 핵무기가 없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그 1993년도에 NPT 탈퇴를 하면서 핵 개발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군이 보유했던 전술핵을 후퇴시킨 이유는 서로가 핵 개발을 하지 않는 상호 조건에서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북한이 그 약속을 위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도 당연히 NPT를 탈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약속 위반을. 저도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NPT를 탈퇴할 또 10조 1항이 나와 있습니다. 심대한 그 위협을 느끼게 되면 NPT 탈퇴할 수 있다. 우린 권리거든요. 예. 이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럼요. 만약에 그걸 이의 제기하는 그 미국, 러시아나 중국이 있으면요. 그건 그 영문을 읽지 못하는 멍청이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말로만 당당한 외교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게 정말 그 잘못된 이 협상의 피해자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보면은 북한한테만 약한 게 아니고 러시아한테도 그렇게 하염없이 약하고 중국한테는 더 하염없이 약한. 일본한테만 맨날 센 척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공격을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가게 된다면은 가장 그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발해야 될 사람은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예. 나라를 지키는 가장 최고 책임자입니다. 예. 그 나라 지킬 최고 책임자가 말 한마디 안 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미래로 미루자고 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 동결, 핵 보유국 인정을 지금 문 정권이 인정해 주는 부분인데 한국당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2차 미북 회담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한국당은 문 정권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대통령이 나서서 해체하니까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 탄핵을 좀 해야 된다든지 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통치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제는 등장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자기 당대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기 지도부가. 그래서 자기 당대표 이하 지도부가 지금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안보의 위협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저는 이 대응해야 된다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2월 27일 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실지는 모르지만은 그 당대표는 반드시
제1 안건으로 안보를 상정해야 되고요. 그 안보라는 그 안건을 가지고 대통령과 1대1 저는 담판을 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북 회담에서 북한이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19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에 의해서 물렸던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핵을 저는 재배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하고 한국 정권이 의도적으로 그러는지 나토는 그 뭡니까? 1000억 달러. 110조를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돈 더 내라니까. 내년까지 내겠다고. 27개 회원국인가가 결정을 29개 회원국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1,200억. 그러니까 1억 불. 그러니까 저쪽은 1000억 불을 더 내겠다는데 여기는 1억 불을 가지고 협상을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인데 트럼프가 이제 이런 부분이 27일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2월 한 24일부터 3월 24일 사이에 2차 미북 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 지금 분담금 문제를 정리를 안 하면 트럼프가 북한에 미군의 감축 일부 철수를 선물로 던져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미국 국민들한테는 예산 전략이다. 비용 부담을 안 하는 한국에 본때를 보였다. 그리고 김정은이한테는 미군 뺀다. 이러면 시진핑이나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군 지금 전투부대 4,500명이 빠지면 이건 수권 법안하고도 관계없거든요. 2,200명이니까 지금 28,500명이니 22,000명인데 자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한국당에서는 이걸 갖다가 보고 있을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방위비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액수가 약 1,300억쯤 됩니다. 적지 않은 액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올해 작년 대비 그 예산이 정액된 게 41조지 않습니까? 올해 470조입니다. 수프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47조가 정액됐는데 여기에 1,300억 원은 0.3% 1%가 되지 않습니다. 국방 예산에서요. 아니 토탈 정액 예산. 정액 예산. 그리고 국방 예산도 공교롭게 또 47조입니다. 그래서 0.3%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 운명이 좌지우지 시킨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이야기하죠. 문재인 정권은 초아마추어 정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보가 튼튼한 것은 안보가 튼튼해야지 이 경제적인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한반도가 불안해진다. 대한민국이 불안하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해외 자본이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 분야 역시도 이 안보가 튼튼할 때 이런 조금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그 방위비 분담금이 100% 미국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임금, 군무원들 임금을 주고 또 공사, 무슨 설비 공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보통 우리나라 한국 근로자들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11,000명쯤 된다거든요. 아이고, 저 생각보다 많네요. 몇천 명 되는 11,000명 정도 인건비가 약 한 38%, 정확히 38.4%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럼 어차피 고용 창출한다고 54조를 갖다 내비리는 사람들이 가짜 일자리 만든다고 54조 내비리는 100% 가짜 일자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당수가 단기간 일자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훨씬 더 양질 일자리거든요. 11,000명을 고용하는데 그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각종 시설 건설비가 44.7%. 그 공사는 한국 사람들이 다 할 거 아닙니까? 다 장비도 우리나라 장비죠. 이것도 역시 내수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군수 지원비가 한 16.9%거든요. 여기도 상당수가 우리나라 내수 물건들을 사가지고 그 조달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의 그 방위비 분담금이라면 90%가 우리한테로 한원되는 겁니다. 도로 이제 우리가 미국에 줬다가 미국이 또 한국에서 쓰니까 그럼 뭐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나 미국에 줬다가 미국이 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아마 처음 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걸 가지고 1,300억 원을 가지고 반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감정을
그 자꾸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적이지 않든 일으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비겁한 행위고 상당히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는 좀 불안하게 만드는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우리가 NPT에 이 전략적으로 탈퇴했을 때 무슨 뭐 흔히 우리가 핵 개발을 시도하거나 그런 시도를 한다 하면 경제 제재를 받게 돼서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걸 못 한다는데 아니 전 세계가 북한이 핵이 없다가 또 핵을 만들면서 도발을 해서 이제 미국이 인정해 주는데 우리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걸 탈퇴한다는데 불이익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이거는 순전히 능력이라 생각하거든요. 능력 결단에 달리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역사책에도 배웠다시피 서희의 강동육주 아시죠? 예. 그 그란족하고 협상을 잘해가지고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강동육주를 되찾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대통령이나 또는 이 정부 당국은 그런 현명한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NPT의 10조 1항에 분명히 그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도 이야기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심대한 안보적 위험을 처하게 하는 경우, 핵보다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선언적으로요. 적어도 한국당은 선언적으로 독자적인 핵 개발을 추진하겠다. 미국이 만약에 북한의 핵을 인정할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해구산이 지금 전략 자산들이 안 오는데 해구산을 우리가 믿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해구산에도 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택시처럼 한번 오는데 트럼프가요.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겠다. 또 지금 동시에 북한에게 위협을 받는 이 동북아시아의 자유주의 국가 일본, 대만, 한국이 다 공동으로 핵 개발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한국당이 좀 안으로 채택을 해서 밀어붙여서 그 북한을 뒤에서 도와주면서 사실상 핵 개발을 부추기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보고 자, 너네 북한을 핵 개발시키면 동북아시아 전부가 핵 대 핵으로 그냥 맞서자.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건 좀 손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지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제동을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못하고 마치 그런 말을 하면 당장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것처럼 겁을 먹는 이런 행동으로는 이거 방법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는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도 만나고 트럼프도 만나고 또 우리 대통령도 만나고 트럼프 역시도 김정은을 왜 만납니까?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자국의 안전과 또 자기 재선, 개인적인 이해관계 뭐 그런 게 뒤섞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 ICBM 즉 대륙간 미사일을 쏘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의 협상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별로 나쁠 거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판단하기에는 그 협상 부분은 저는 트럼프가 잘한다라고 저는 미국 사회에서는 인정할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자,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저는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 주신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저는 핵 개발에 들어가자는 그런 선언적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최고 현실적인 부분은 저는 92년도에 미국 본토로 돌려줬던 전술핵 배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미국이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입장으로 봐서는 북한에 이렇게 합의를 보더라도 한국의 전술핵을 복귀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전술핵이 들어오는 순간에 북한이 곧바로 미국하고 합의를 깨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것들이 제목을 한반도 비핵화라고 달고 있잖아요. 북한은 갖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그건 논리적 모순이고요. 지금 나토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나토군에 보면은 터키나 독일이나 벨기에나 이탈리아 다 전술핵이 있죠. 전술핵이 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토군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위험한 지금 훨씬 전방이죠. 전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을 잘 활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본의 양해와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가지고 저는 92년도에 우리가 보내줬던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하는 쪽에 저는 그게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을 하려면 협상 전략으로 봤을 때 NPT는 일단 탈퇴를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술핵을 배치하든가
아니면 핵개발 삼국이 독자 핵개발을 하자라고 제안을. 그래서 미국으로 보고 너는 북한만 달래냐? 우리는 너네들이 마음대로 그냥 해도 되는 거냐? 이게 동맹이냐? 그 재미나는 것은요, 선생님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이 북한의 그 확고한 동맹국은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동맹국은 어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동맹국은 북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참 그 우리나라 그가 좀 그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 요즘에 자꾸만 반미 감정 또 반일 감정을 많이 이 정권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일 감정, 반미 감정이 많아지면은 가장 기뻐하는 나라가 저는 두 나라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 나라는 북한이고요. 또 한 나라는 중국이라 생각합니다. 그 두 나라가 좋겠죠. 그래서 이 정권이 좌파 정권이라고 자꾸 국민들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그 북한의 우호적인 쪽으로 이 정책이 가고 있다. 특히 이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그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비가역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공조, 그 일본과 대만과 우리나라가 공조하자 참 좋은 신선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일본과 우리는 이런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그 공동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자, 그 부분에서 중국이 지금 대만의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 정권이 대만 독립을 추구한다고 이제 대만을 공격해서 하루아침이면 끝난다. 무력으로. 심지어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점령해서 나중에 다 처벌하겠다까지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 국민당이 중국의 공산당하고 싸우다가 비난을 왔는데 이제는 중국의 공산당 앞잡이처럼 돼가고 있어요. 대만에. 그래서 대만의 민진당, 그 다음에 일본의 자민당, 그리고 한국의 새누리당이, 한국당이 삼자가 한마디로 이 해구산을 해달라. 그거는 이제 말로는 못 믿겠다. 해구산이라는 애매한 말로는. 이제는 전술핵을 이렇게 배치를 해달라. 그것이 우리 해구산이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삼자가 공동으로 핵을 개발하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을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대만도 가고 일본에 가서 아베도 만나서 그걸 제안을 하고 또 회의를 하자고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중국이 가장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움직여야 우리도 북한이 마치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핵 개발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는 것처럼 보였고 저거 죽으려고 저러나 했지만 이제는 보면 북한 페이스대로 다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그걸 실천에 옮긴 것처럼 이런 걸 말도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행동에 옮겨가야 북한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중국을 긴장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도 지금 우리 황 소장님께서 제안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미국이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바랄 수 있죠. 왜냐하면은 북한이 저렇게 그 무도하게 행동을 해도 지금 한국이 가만히 있잖아요. 한국은 뭐 마치 북한의 앞잡이처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이 그 이익이나 자국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한테 그 미국이 만다고 도와주겠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거는 대표적인 예가 베트남 월남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없는 민족한테는 미국이 그렇게 도와줄 생각을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그 나라가 또 우리 대통령이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려가지고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 TF팀을 구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사람 같고. 안 할까요? 절대 안 할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왜 안 할까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우리나라보다 북한은 애를 더 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역죄로 탄핵을 좀 해야 된다. 저는 2차 미북 회담 결과를 보고 아마도 이런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설마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하시겠죠. 저도 조 의원님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조 의원님 지금 정치적으로 발언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처럼 불행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미북 정상회담을 그냥 그 북한의 그 관점에서 이걸
해석한 일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 안에도 그런 세력들이 존재한다 봅니다. 많지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19대 때 민주당 때였습니다. 그때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왔습니다. 이석기가 그때 국회의원이었는데요. 통진당이었지 않습니까? 그 체포동의안에 보면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폄하하고 북한 편에 서서 북한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을 굉장히 높이는 그 어떤 그 이적 행위에 가까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저는 만장일치가 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31명이 기권 반대 무효표를 던졌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주사파 성향이 있다는 걸 사실상 커밍아웃한 거죠. 그렇습니다. 수십 명이 그 명단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커밍아웃 하자. 자, 반대나 인사가 아니니까 비공개로 한 겁니다. 아주 비겁한 거죠. 그래서 주사파가 최소한 31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저 자신도 국회 안에도 좀 이렇게 이 국가 정체성이 좀 부족한 그 의원들이 그래서 국회의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개를 모독하는 또는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나라를 해치는 그건 아주 좋은 이름.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특히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이 또는 국가관이 없는 사실 안보라는 것은 좌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많은 무리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명절에 국민들이 좀 이런 말씀을 듣고요. 많은 자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사회가 국방 문제는 아닌데 갈수록 반칙이 횡행하고 있다. 즉 공정함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이제 로스쿨 제도 그리고 또 지금 부당한 입시 그 조 의원님이나 제가 대학에 갈 때는 이렇게 학력고사로 갔지 않습니까? 점수로 그대로 공정하게 갔잖아요. 거기에는 장난치기가 거의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학력고사 점수를 조작할 수는 없고 또 돈이 많다고 물론 그때도 부정 입학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현재보다는 뭐 거의 한 100배 정도는 공정했던 것 같아요. 한 1000배 정도? 1000배 저도 그래 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 취업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종 자격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한 번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 번 봐야 돼요. 또 유효기간이 있어가 2년 안에 또 반복해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왜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는가. 청년한테 돈을 내줄 게 아니라 무슨 뭐 청년수당이라고. 이런 청년들이 스펙으로 가져야 될 이 자격 시험을 국가가 관리해서 한 5천원 만 원에 전액료를 내고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이런 사실상으로 이 한국의 계급에 따라 이 자녀들의 부모의 계급에 따라 자녀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이거 신분 사회를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과거에는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좋은 속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는 지금 개천에서 용을 날 수 없도록 사다리를 그냥 걷어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물론 뭐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로스쿨 제도를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인 것은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개천에서 용은 내가 마지막이다.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문재인이 진짜 마지막은 내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그래서 저는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또는 빽이 없는 그 가정이라도 자기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하면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저는 공정한 사회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입시제도 역시도 요즘의 입시제도는 부모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달라붙어서 관리해야만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돈이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저는 잘못된 구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시로 가는 수능에 의해서 정시로 가는 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제가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아이고 좋은 부신. 저는 60% 이상이 정시로 가야 된다는 주장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로스쿨을 나와도 자기 아버지나 빽이 없으면 좋은 로펌을 가지 못합니다. 구급 공무원 하는 사람도 있었죠. 로스쿨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 로스쿨을 넣으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로펌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또
계급이 또 나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취직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취직도 공채로 해가지고 아주 공정히 가지 않습니까? 시험체 가지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불리하게,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이 가려운 것, 청년들이 가려운 것을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유한국당 내부나 또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백들이 있어요. 저는 보수의 적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은 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공정한 그 룰,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자유한국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이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정부 여당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야 되는데 저는 제1야당 100석이 넘지 않습니까? 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그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이 정책을 좀 관철시켜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당대표가 되려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뭐 말은 세게 하고 그다음 높은 배설은 했고 뺀질이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될 것 같은데 돼서 안 하면 조 의원은 어떻게 하려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또 지금 과거에 또 숙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지지율 조금씩 올라가서 26%까지 갔다. 앞으로 한 5%만 더 올리면 이제 민주당은 내려오고 비슷하다. 우리는 입만 쫙 벌리고 있으면 된다고 또 수구적으로 할 건데 그때는 어떻게 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되시면 만약에 진짜 될 것 같아요. 되시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당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지금 한국당이 보면 한 분 보면 좀 정상인 것 같은데 모아놓으면 이게 어찌 좀 모질하는 사람 비슷하거나 의원들이 좀 이상해져요. 그 저한테 어떤 좀 그런 역할을 준다면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제가 주장하고 또 그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사법고시 이거 부활만 시켜도 일본처럼만 해도 되거든요. 일본은 사시가 한 50%, 뭐 조금 덜 됩니다만 어쨌든 사실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로스쿨도 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돈 없고 학력이 좀 모자라는 사람들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사실만 그 부활시켜도 부분적으로 부활시켜도 저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원하는 그런 정책을 자유한국당이 좀 그런 능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싸움박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바라고 또 청년들이 바라는 그런 정책들을 저는 관철시키는데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 의원께서 꼭 이번에 최고위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되고 또 안 하면 제가 또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요즘 뺀질한 사람을 제가 비판하듯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한테 물리면 아픕니다. 자, 조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금 말한 이런 공정사회를 이렇게 위해서 싸우는 로스쿨이나 대학 입시나 또 음서제도 이런 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종배 씨라고요. 그분하고 다음에 조 의원님 한번 모시고 같이 한번 이 문제만 또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좀 불러주십시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